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고려 전기 당시 때의 대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가 거란과 어떻게 싸움을 벌여서 썼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고려가 여진과의 싸움에서 어떤 활약을 벌이게 되어서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려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교역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 거란족과 그 다음에 송나라와 그 다음에 고려가 이렇게 있던 상황에서 사실 여진족은 이쪽 근처에서 이렇게 점처럼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 고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거란족에게도 복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때 당시에 각각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을 교육을 하면서 반독립적인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고려 입장에서는 그 여진족들이 만약에 고려에 귀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좀 더 수용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들이 배고픔이 깊어져가지고 혹은 고려가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서 공격해 올 때는 이것을 같이 가가지고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진족 중에서 완옌부라고 하는 건 부족이 점차 힘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아골타라고 하는 여진족의 영웅이 바로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던 여진족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이 벌어지게 됐었는데요. 이들이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고려와 같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고려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확실하게 여진족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2세기 때쯤에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여진족이 통합되고 세력을 확장해서 충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가 바로 언제냐면 숙종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숙종 때에 바로 여진족이 바로 국경선 근처에서 고려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때문에 고려는 바로 이런 여진족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벌군을 구성해서 여진족을 공격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군대가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 군대가 여진족의 군대와 싸우는데 완전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오히려 여진족의 반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하마터면 고려의 성이 함락당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한 명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향리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서 그 직위를 이으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문제는 공부하는 것보다 무예 기기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깡패 이런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맨날 이렇게 동네 무례배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거기다가 되게 운 좋게도 바로 왕족의 말당 가문의 병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그 밑에 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가 모셨던 그 왕족이 갑자기 고려의 왕이 된 겁니다. 때문에 얼떨결에 고려의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관직을 얻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당시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숙종입니다. 바로 이 고려 숙종이 여진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 군대를 보냈을 때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총대장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총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말과 칼, 창 이런 거 몇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총대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은 사실상 관직 직위도 제대로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상황이 상황인지라 적들이 가까이 오는데 누가 그들을 막아보겠다고 나서는데 이런 사람 또 이제 그냥 내팽개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고려의 총대장은 이 사람에게 철갑옷을 입은 바로 말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창, 칼 이런 것을 하나를 딱 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혼자서 추격을 해오고 있는 여진족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여진족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을 죽여버리고 여러 명의 여진족의 병사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반격이 있는 것을 생각했던 여진족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후퇴하게 되었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고려 군대의 상당수가 간신히 살아남고 성은 함락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딴 건 모르겠는데
무력하다는 정말 완전히 최고라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소드마스터라고도 불리죠. 바로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척준경은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로로서 바로 벼슬을 좀 더 높은 것을 받기도 했었어요. 한데 무슨 일이 있은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이 척준경은 감옥으로 갇혀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위기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바로 이때 당시에 숙종은 자기가 믿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여진족의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되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좀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사람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바로 적들과 싸움을 벌이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윤관의 군대도 가서 싸우다가 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숙종은 이 윤관을 내치고서 다른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윤관에게 물어봅니다. 왜 고려 군대는 바로 거란의 군대에게 패배할 수 없었는가? 근데 여기에서 바로 윤관이 해법을 주죠. 그 해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진족의 군대의 상당수는 전부 다 기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대는 전부 다 보병입니다. 기병하고 보병이 싸우면 당연히 보병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적합한 군대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숙종은 그 건의에 따라서 여진족을 확실하게 정벌할 목적으로 이른바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진족이 기마병입니다. 그럼 여진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도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기마병이 됩니다. 신기군은 바로 기마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진족의 군대가 상당수가 기마병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기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바로 기병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왜? 말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보병들을 기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훈련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신보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듭니다. 굳이 현대전에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마병은 지금의 탱크고 그 다음에 보병은 지금의 일반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입니다. 소총으로 아무리 탱크를 쏴봤자 탱크 박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이는 신보군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전차 박격포를 갖고 있는 병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탱크하고 한번 싸울만 하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보군을 구성했었고 그 다음에 항마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항마군은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됐었던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바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조처를 취한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의학 지식 같은 것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바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길가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산짐승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름대로 보호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선무도와 같은 그런 무예 같은 것을 실제로 익힌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특수군대 역할을 했었다 볼 수 있겠죠. 일종의 특공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성했었던 군대 총 숫자가 약 17만 명,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상 17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러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윤관 장군은 마침 쓸만한 장군이 누가 있을까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척준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쓸만하다 생각해서 척준경을 발탁을 했죠. 그리고 자기 군대의 장교로 삼게 됐던 것입니다. 당연히 척준경의 마음속에서는 윤관 장군에게 대한 바로 충성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윤관 장군은 17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서 군대를 출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직전에 숙종이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 아들이었던 예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예종도 역시 바로 여진족 정벌의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종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어서 바로 이 여진족의 영토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쪽 방향으로 향해서 말이죠. 기존에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공격을 해가지고서 얻게 되었었던 영토 동북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북구성의 영역은 한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북구성이잖아요. 9개의 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9개의 성 중에서 공엄진이라고 하는 성은 바로 두만강 북쪽에 900열인가 그 정도에 위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두만강이 요쯤에서 끝나니까 바로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대체 고려시대 때에 얻게 되었던 동북 구성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전부 다 고려의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고려는 본격적으로 고려 역사상 최초의 정복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17만 대군은 처음에 국경선, 천리장성 근처에 가가지고서 그 국경선 근처에 있는 여진족 추장들을 일부러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서 술 진타 먹힙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편하게 잘 지내자 라고 얘기하고서는 이들이 건강하게 취했을 때 그 여진족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추장들이 죽게 됐던 상황에서 많은 여진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17만 대군을 출동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여진족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첫 번째 여진족의 성이 하나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그 성이 나름대로 단단해 보였을 때 그때 갑자기 척준경이 나섭니다. 그리고서 이 윤관 장군에게 얘기하기를 바로 장군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바로 장군에게 그 은혜를 갚을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척준경은 달려가서 바로 혼자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방패 들고 칼 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서 성벽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여진족의 그 병사들 중에서 뭐 추장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 명 막 베어 죽이고 그리고 나서 혼자 내려가가지고서 성문을 활짝 엽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고려의 군대는 그대로 그 성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성은 순식간에 바로 점령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윤관 장군은 순식간에 바로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넉넉해서 이렇게 그 땅을 뺏길 여진족은 아니었었죠. 예를 들면은 이 윤관 장군의 군대도 엄청나게 바로 이제 그 위기에 닥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8,000명인가 9,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를 끌고서 어떤 성으로 척준경이 있는 그쪽에 있는 성으로 바로 윤관 장군이 군대를 끌고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로 막혀가지고서 길목이 하나밖에 없는 길다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 여진족의 군대가 매복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순식간에 고려군을 습격하니 뭐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고려의 약 8,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들은 순식간에 점멸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윤관 장군을 비롯해가지고서 주변에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은 채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관 장군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여진족이 잡힐 뻔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장면이 바로 척준경이 있었던 성에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척준경은 직접 뛰쳐나가서 윤관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동생이 말렸습니다. 이렇게 싸우러 나가봤자 어차피 윤관 장군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척준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에게 바로 너는 늙으신 아버님을 잘 모셔라 나는 국가에게 바친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성내에 있는 병사들에게 나와 같이 윤관 장군을 구하러 나갈 사람 누가 있는가 라고 얘기했고 그 순간 손들었던 10명과 같이 말을 타고서 성문을 쫙 하고 엽니다. 그리고서는 달려갔죠. 그리고서는 한참 달려가다가 바로 여진족이 있는 근처에 살짝 달려가가지고서 순식간에 여진족을 공격하니 순식간에 여진족 10명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진족이 갑자기 고려에 대군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줄 알고서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가 됐었어요. 윤관 장군이 이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여진족에게 잡히겠지 하면서 눈을 어떻게 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장군!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때 당시에 척준경은 달려와가지고서 그대로 한 손으로 윤관 장군을 딱 태워서 말 뒤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진족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런 척준경을 쫓으려고 했었었는데 이때 때마침 고려 진영에서 군대가 구원병이 도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척준경과 윤관 장군은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쌍을 찍었던 이때 당시 척준경 장군 이번에는 바로 윤관 장군이 지키고 있던 성에 한 2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여진족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윤관 장군은 적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성에서 구원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당장 쳐들어온 저 적들의 기세를 좀 꺾어놔야 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윤관 장군이 일단은 척준경의 용명을 믿고서 척준경에게 그럼 결사대를 꾸려서 나가봐라 라고 얘기했고 척준경 장군은 이때 당시에 결사대를 여러 명 끌고 나가서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여진족의 가장 앞에서부터 오고 있던 애들부터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몇십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게 되자 그러자 여진족은 깜짝 놀라가지고서 일단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척준경은 바로 근처에 있는 풀 이파리 하나를 떼서 입으로 풀비리를 불면서 들어왔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과를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친구인 왕응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군이 다른 여진족의 명장에게 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군대를 잃어버리고서 말도 없이 터덜터덜 오게 되니까 마침 추격해서 오고 있었던 바로 여진족의 병사가 있게 되자 바로 척준경은 달려가가지고서 여진족의 병사를 떼어눕히고 바로 그가 타고 있었던 말을 그대로 데려와서 그 자기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한 번은 대규모의 적들이 척준경이 있는 성 근처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서 포위 공격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고려군이 사방으로 군대를 나가게 해가지고서 적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적들이 일시적으로 패퇴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포위를 당하게 됐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고려군대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되자 바로 이것 때문에 수성을 하고 있었던 고려군대가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척준경은 모든 사람들의 여망을 바꾸서 바로 남루한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한밤중에 몰래 성벽을 탈출한 다음에 여진족으로 쫙 깔려있었던 주변을 다 뚫고서 바로 고려의 바로 진영으로 가가지고 구원병을 직접 이끌고서 바로 길목을 막고 있는 모든 여진족을 다 박살내면서 거기서 그 성을 실제로 구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척준경은 엄청나게 혼자서 그냥 동북구성 지역을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다 구원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고려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제는 바로 척준경이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9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들을 전부 다 막아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진족들은 되게 현명하게도 바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동북 구성에 9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고려의 17만 대군을 하나하나씩 공격해서 각계격파로 박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동북구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진족과 고려군의 일진 일대의 심각한 공방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싸움에서는 바로 고려군이 여진족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 사태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고려 정부는 실제로 이 동북구성을 정복은 하긴 했었으나 문제는 여기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때마침 바로 여진족이 스스로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고려여 제발 저희들에게 동북구성을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우리들은 고려에게 종을 바치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압을 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방어하는데도 어려운데 여진족이 앞으로 배발 안 하겠다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명분은 썼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대가 계속해서 여기 머물면은 반드시 고려가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기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동북 구성 지역을 여진족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이때 당시에 여진족은 바로 이 지역을 되찾게 되었고 이 지역을 되찾은 상황에서 여진족 전체를 다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이 지역에다가 바로 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돼요. 자, 여러분들 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됐었는데 여진족이 옛날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갈족이라고 했었죠? 말갈족이 피지배 계층이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발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은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이 발해를 멸망시켰었던 거란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란족을 물리치고서 드디어 여진족을 하나 통합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겠어요? 바로 복수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금나라는 거란족을 공격하면서 바로 고려에게 편지 보냅니다. 우리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거란족을 공격합시다 라고 했는데 고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란족을 없애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됐을 때 금나라가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거란 쪽에서 고려에게 같이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금나라를 공격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척준경을 비롯한 여러 무신들은 이때 당시 고려의 임금에게 바로 지금 당장 이 거란족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진족이 생각보다 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고려는 그냥 가만히 이 거란족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금나라는 거란족과 거의 일진일퇴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금나라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후방 지역에 있던 이 송나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거란족을 공격합시다 라고 얘기했고, 송나라는 바로 이쪽,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에 있었던 연운 16지라고 한 땅을 찾는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거의 100만 명에 해당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거란족의 후방을 쳐버려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란족은 근데 송나라의 군대는 다 막아냅니다. 왜? 그만큼 송나라의 군대가 약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나라의 군대는 전혀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금나라가 이 지역 전부 다를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문제는 거란족이 이제 망한 겁니다. 송나라가 바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성 하나 점령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공로 세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송나라가 이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열받았었던 금나라는 그래서 송나라한테 전쟁을 선포하죠. 때문에 송나라가 그대로 수도가 함락당하게 되면서 송나라의 황제가 연달아서 2명이나 이때 당시 금나라에게 포로를 잡힙니다. 하지만 운 좋았었던 또 다른 바로 한 명 남았었던 황족 중에 한 명이 간신히 바로 남쪽으로, 양쪽강 인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바로 남송이라고 하는, 즉 송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금나라가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크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고려 그려놨었죠? 이 고려가 사실은 엄청나게 왜곡되게 크게 그린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때 당시에 금나라가 차지했던 땅이 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나라가 이쯤 와서 고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금나라가 고려한테 부모의 나라를 모시겠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라. 누가 그 부모의 나라로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고려요, 이제부터는 조공 바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고려 사람들 열받죠? 어저께까지 조공 바쳤던 놈들이 한순간에 바로 자기네들에게 조공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고려 내부에서는 이때 당시에 남송과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서 금나라를 공격하자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왕의 외척이었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권신 중에 최고 우두머리 자리에 있었던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척준경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금나라의 그런 말을 들어줘서 그래서 바로 사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권자였던 특히 이자겸, 이 이자겸이 집권자였었으니까 척순경은 약간 좀 보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고려는 금나라의 바로 4대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이번 활발한 대외 교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송과의 교류에서는요, 첫 번째, 가장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송과를 항상 고려가 송의 문물을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숭상을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실을 많이 파견해가지고서 많이 배워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장사 같은 거 잘 됐기 때문에 바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실리 같은 것을 얻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송나라는 도대체 고려가 뭐가 귀여워가지고서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해줬을까요? 바로 송나라는 딱히 고려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경제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익 받을 것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힘이 세요. 거란족도 물리쳤죠.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송나라는 바로 고려를 정치와 군사적인 의미에서 나름대로 같이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고려는 이러한 송나라와 같이 교류할 때는 바로 먼저 수입을 할 때는 송나라의 문물을 담고 있는 책들과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이때 당시에 바로 한약이 발달했었거든요. 바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한약들이 전부 다가 중국말로 쓰여 있어요. 중국말로 쓰여져 있는 한약이 말려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약품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라고 하더라도 인삼 빼놓고는 웬만하면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각종 약재들이 이때 당시에 수입을 하고, 더불어서 바로 중국의 특산품인 비단 같은 것을 많이 수입을 했었었죠. 이런 것들 근데 하나같이 보면은 없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없어서 죽는 건 아니죠. 병든 사람은 죽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단의 경우에도 없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는 사치품입니다. 바로 고려는 바로 송나라에게서부터 주로 사치품을 수용했었어요. 하지만 바로 반대로 수출은 주로 고려에서 판매할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인삼이라든가 종이 같은 경우에도 고려의 먹과 종이는 좀 잘 만들었대요. 이런 것은 되게 잘 팔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종이와 먹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글이 쓰여진 책보다 비싸겠습니까?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돈들은 전부 다 고려는 금과 은 같은 것을 갖다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고려가 그렇게 금과 은이 많았던 나라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고려는 다른 쪽에서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것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란과 거래를 했을 때 당시에 거란의 침입 이후에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당시에 바로 거란은 유목국가입니다. 유목국가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부 지역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보다는 확실히 농업이 훨씬 더 농업 생산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하려고 했는데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때문에 고려는 바로 그런 거란족에게 농기구 같은 것을 팔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끔은 다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은 돈 받고 팔았던 겁니다. 더불어서 고려의 문방사업, 특히 종이와 먹, 유명하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 이때 당시에 주로 수출을 했었대요. 하지만 고려가 거란에게 원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모피, 즉 유목민족이니까 사냥 같은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물의 털 같은 거, 가죽 같은 거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쟁에서는 말이 필요하죠. 근데 고려는 말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란 쪽에서 말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확실히 판매하는 것보다는 사오는 것이 더 적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판매하는 금액의 상당수는 이 거란에게서부터 은으로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은은 바로 거란이 송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송나라에게 세표라고 해가지고서 막대한 양의 은을 받거든요. 그 은 중에 일부를 고려가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을 바로 송나라의 물건 사는데 쓰고, 이런 식으로 은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진족이 등장했을 때는, 여진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모시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공 많이 바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금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초창기의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려에게서부터 식량이라든가 농기구 같은 것을 많이 수입을 해갑니다. 반대로 고려는 이런 것을 수출했던 것이겠죠. 왜? 이들은 이 당시에 농기구를 만든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분한 식량 생산 같은 것을 해나가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올 것은 고려도 그다지 많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거란족과 비슷하게 은이라든가 모피라든가 말 같은 것을 주로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사실은요, 좀 아주 교류가 많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대체로 일본의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이 지역에 이제 화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은 이런 것들은 수입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그런 특산품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여기 보시다시피 고려 인삼 너무 유명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인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이 아닙니다. 바로 산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비싼데 이때는 뭐 더 장난이 아니었겠죠. 이런 것을 바로 이 일본에게 판매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바로 식량과 그 다음에 서적 같은 것을 팔았는데, 이 서적은 고려에서 간행한 여러 가지 인쇄물을 일본에게 주기도 하고, 바로 송나라의 것을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상업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은 인천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울산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개성 근처에서 흘러가고 있는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었던 병난도라고 하는 곳이래요.
이 병란도는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고려 최고의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여긴 심지어 이슬람 상인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했었었는데 그 외에도 이런 거래들이 대략적으로 여기 이 병란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국경선 근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요.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에 왔다가 물론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일부는 또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장사하다 왔었어. 고려 어디? 고려 어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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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선 코리아 혹은 꼬레아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8페이지 별표 2개, 여진과의 관계. 배경에선, 자, 빈칸 적겠습니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겼던 밑줄입니다. 여진이 12세기에 부족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장, 밑줄 쫙 칩니다. 그래서 고려와 충돌합니다. 부모의 나라로 여겼다고 해가지고 진짜 부모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가 여진족을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잘 대해주려고 잘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진 정벌에선 별표 2개 숙종 동그라미 윤관이 중심이 돼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바로 여진족의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고려의 특수군대 바로 별무반을 구성하게 됐었죠.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을 편성했었고 숙종 때 공격하러 간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이었던 예종 때 공격하러 갑니다. 예종 동그라미 1번 바로 여진정벌, 동그라미 2번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자, 그 결과 동그라미 1번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어의 어려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여진의 간청으로 인해 가지고서 석중병의 활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여진족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고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여진족에게 이곳을 반환했다고 했었죠. 자, 여진의 4대 요구, 여진은 동그라미 1번 금을 건국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이후에 거란 빈칸 적겠습니다. 거란을 멸망.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송을 남쪽으로 밀어낸 후에 동그라미 4번 고려에게 4대 요구 밑줄. 근데 이것을 바로 집권자였던 누가? 바로 왕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였었던 바로 이자겸이 수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같이 이것을 인정했었던 무신의 최고 집권자 척춘경도 같이 이것을 인정했다고 하죠. 자, 이번엔 활발한 대외 교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1개 반 송과의 교류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자,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동그라미 1번 빈칸 적겠습니다. 송의 선진범을 수용 목적 동그라미 2번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송 동그라미 자 빈칸 적겠습니다. 거란 및 빈칸에 또 적겠습니다. 여진 거란 및 여진 견제 목적으로 밑줄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교류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줄 치겠습니다. 주로 자 밑줄 서적 약재 비단 등 사치품 밑줄 쫙 치고 수입에다 박스 송에서부터 수입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은 금, 은, 인상, 빈칸 적겠습니다. 종이, 그 다음에 나전, 칠기, 그 다음에 나전, 칠기 밑에 나와 있기도 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수출했었다. 박스. 자, 거란과의 교류에선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거란의 취입 후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로 수출했던 것은 농기구, 빈칸 적겠습니다. 식량. 그 다음에 문방구 이런 것을 수출에다 박스 치겠습니다. 이런 걸 수출했고요. 동그라미 3번에 은과 모피 빈칸 적겠습니다. 말 이런 것을 박스 치겠습니다. 수입 박스. 그리고 주로 공무역이었습니다. 공적인 무역을 위주로 했었죠. 이번엔 여진과의 교류입니다.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초기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다. 동그라미 2번 은, 모피 빈칸 적겠습니다. 말 등을 수입에다 박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식량과 그 다음에 농기구 등을 자 수출에다 박스. 자, 일본의 경우에는 이건 별표 치지 마세요. 바로 주로 수은과 유황 밑줄 수입 박스. 그 다음에 인상과 식량 및 서적 등을 수출에다 박스. 이렇게 쳐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별표 2개 반. 병란도는 좀 중요합니다. 바로 국제무역항으로서 개경과 각각 예성강 입구에 위치했었습니다. 밑줄 쫙 치세요. 동그라미 2번. 여기는 바로 어느 정도로 국제무역항이었었냐면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슬람 상인들과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고려란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고려를 코리아 혹은 꼬레아로 서방 세계에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